좋습니다. 심장질환 얘기 좀 할까요? 이건 제가 준비했는데요. 심근경색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네. 우리가 뭐 협심증이라는 얘기도 쓰지만 이거는 사망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병원에 들어가면 응급실에 들어가서 스텐트라고 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게 네.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연구가 그겁니다. 병원에 들어왔을 때 스텐트를 시술을 한 거예요. 혈관을 뚫은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뇌졸중 환자들처럼 뚫어놨는데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무호흡증이 다 있는 사람들을 뚫었어요. 심근경색으로 뚫었는데 보니까 무호흡증이 있었던 거죠. 기존에. 그 사람들을 치료를 양압기로 치료한 겁니다. 점선은 치료를 안 했어요. 60개월을 지나고 났더니 이게 사망률을 본 거예요. 재발률. 2배가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스텐트를 뚫고 혈전약 열심히 먹어도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게 되면 재발률이나 사망률이 2배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네네.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들도 스텐트를 꼈거나 협심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도 수면무호흡증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카디악 데스는 심장사입니다.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에서 치료한 군, 짙은 색이에요. 치료 안 한 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사망률이 2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뇌졸중을 일으키는 부정맥이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쪄서 심장에 혈전을 만드는 병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심장에 이상이 없으면 심장을 뛰게 하는 부위를 찢어줘요. 네. 그 PCI라고 하는 지지는 시술을 합니다.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은 시술을 하는데 역시 무호흡증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시술을 했던 사람들을 보고 치료를 안 했더니 75%가 80개월 후에 재발합니다. 거의 4분의 3이 재발하죠. 네. 치료를 했더니 한 40%, 2배 이상 차이가 재발률이 생기게 됩니다. 네. 역시 같은 결과입니다. 치료하고 안 하는 것에 따라 양압기를 쓰고 안 쓰는 것에 따라서 심방세동이 재발합니다. 네. 이게 왜 생길까요? 한번 요거 보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 기도가 열려서 이 가슴, 흉곽 안에 심장이 있죠. 우리가 공기가 잘 통하면 이 안에는 입안에 있는 압력과 이 안에 있는 압력이 일치하게 됩니다. 네. 근데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면 여기가 막히는 거예요. 네. 근데 뇌에서는 숨 쉬라는 명령이 나오니까 이 가슴은 벌렁벌렁 거려요. 네. 그렇게 되는데 좁고 막히는 상태에서 흉곽압이 벌렁벌렁 거리면 이 안에 음압이 굉장히 높아져요. 네. 음압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 아니겠습니까? 네. 심장으로는 피가 한 바퀴 돌고 정맥피가 들어오니 잡아당기는 힘이니까 정맥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또 심장에서 나가는 피는 적어지겠죠. 잡아당기니까. 많이 들어오고 적게 나가니 심장과 폐 쪽에 혈압이 높아지는 폐 고혈압이 생기고 심장은 커지게 되고 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심장이 커지게 되면 사람이 사망할 수 있으니까 심장은 어떻게 하겠죠? 굉장히 강하게 짜게 됩니다. 수축하게 돼요. 피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잘 때는 뇌가 꺼짐으로써 심장도 느리게 뛰어야 되는데 잘 때 기도가 막히니까 심장이 엄청난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러니 혈압이 높아질 수 있겠죠? 너무 과하게 짜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이 생기겠죠? 심장에 피가 많이 모여 있으니 심부전이 생기게 돼서 심장이 망가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면무호흡증은 흉곽 안에 음압을 걸리고 심장의 부하를 높이는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히 내가 자고 나서 개운치 않고 피곤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설명드린 대로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조금 말씀 안 드렸지만 돌연사도 일으킵니다. 네. 2배 정도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치매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병입니다. 이제 이어서 치료를 넘어갈 텐데요. 치료 얘기하기 전에 조금 질문 좀 받고 네. 가볼까요? 예. 메리 포핀스님이 재밌는 질문을 주셨네요. 10초가 우리가 수면무호흡증은 10초가 넘는 거를 무호흡증이라고 했으니까. 네. 근데 본인은 10초가 안 되나 봐요. 근데 이게 점차 심해질 수 있나요? 심해지나요? 제 생각에는 10초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만성적으로 방치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혈압이나 뇌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게 되면 결국에는 처음에는 10초를 넘지 않지만 더 맞아요. 심각한 무호흡으로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숨을 안 쉬게 되면 자동적으로 숨쉬게 하는 몸의 기전이 있어요. 우리가 숨을 안 쉬면 이 가슴에서 음압 센서가 있어서 기도가 막히니까 음압이 걸리면 상기도에서 기도를 확장하는 반응이 나도 모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숨을 잠깐 참아보시면 내가 숨 쉬려는 몸이 움직임이 자꾸 생겨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면서. 네. 이게 정상적인 기전이고요. 조금 더 숨을 더 안 쉬게 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높아지는 이산화탄소가 뇌의 호흡 중추를 자극해서 뇌에서 숨을 빠르게 쉬도록 만들어줘요. 이 두 가지 장치로 우리가 항상 숨을 잘 쉬도록 조절해주는 장치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숨 안 쉬는 시간이 10초 이상 정도 내외로 되는데 처음에는 뇌와 우리 몸의 반응에서 숨을 잘 쉬게 하다가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면요. 이제 반응을 잘 안 해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습관적으로 코를 고는 대부분 거래요. 숨은 너무 잘 쉬고 자고 나도 개운해요. 코만 골죠. 기도가 열려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숨을 잠깐씩 안 쉬어요. 조금 지나면 20초, 30초, 1분, 2분도 가요. 나중에는 오래된 분들 보면 1분이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맞습니다. 하룻밤 자면 300번, 400번 숨 안 쉬는 게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면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점차 심해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에델바이스님께서 질문 중에 이제 위치에 대한 얘기, 아까 뭐 바로 무호흡, 이게 이제 톨님께서 질문 준 거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잠을 치료하는 것 중에 그 자세 치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포지션 세라피가 예, 있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래서 보통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렘 수면 기간 때 무호흡증이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렘 수면 때 근육의 긴장도가 크게 저하되면서 그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 크게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똑바로 누우면은 이제 혀가 뒤로 밀리면서 기도가 이제 좁아지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몸을 측면으로 옆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그 혀가 뒤로 밀리는 것이 조금 적어지면서 다시 기도가 일부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되면서 무호흡증이 개선되는 것을 조금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옆으로 자면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그랗게 돼 있는데 혀가 위에서 누르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이게 막히는 거죠. 옆으로 자면 기도가 동그래지고 넓어지고요. 네. 혀는 밑으로 처지게 되니까 기도가 넓은 효과를 기대해서 무호흡증 환자한테 일시적으로 맞습니다. 호흡이 정상으로 유지가 되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좀 경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옆으로 자도 기도가 막히는 분도 있어요. 네, 심각하신 분들은 예, 워낙 전혀 좁거나. 효과가 별로 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옆으로 자는 치료를 저희가 권하긴 하는데 이게 참 불편한 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옆으로 오래 못 자요. 이게 눌리고 불편하니까 자꾸 바로 자게 돼요. 그 톨님께서 질문 주신 게 그런 건데, 본인은 바로 자면 악몽을 꿔서 습관적으로 옆으로 잔다 그러는데요. 그럼 아침에 자고 나면 두통이 있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본인은 잘 때는 옆으로 자는데 조금 있다 보면 바로 잘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한 자세로 오래, 바로는 길게 잘 수 있는데 옆으로는 길게 못 자요. 그러니까 옆으로 자게 되고요. 옆으로 자다가 불편하니까 바로 자는데, 바로 자면 또 무호흡증 환자들은 또 숨이 막히니까 네. 또 다시 옆으로 자고 계속 뒤척뒤척 생겨요. 본인이 옆으로 잔다고 노력해, 무호흡증 환자 옆으로 자도 오래 못 자요. 또 바로 자게 되면 생깁니다. 저희가 수면 검사해 보면 옆으로 자고 바로 자는 것들이 기록되는데, 옆으로 자면 굉장히 좋은데 바로 자면 너무너무 심해요. 그런 분들은 하루에 4번, 5번, 6번까지 뒤척임이 생기게 맞습니다.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자는 거는 일시적으로 효과는 기대하지만 장기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톨님께서 코를 골거나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서 옆으로만 자도 두통이 생기고 개운하지 않는다면 혹시 수면 무호흡증 있나 한번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골이도 없고 무호흡증이 없다면 다른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악몽이 많아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톨님께 질문 궁금한 게 많으시네요.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해서 유발되기도 하나요? 어떠시나요? 사실 렘 수면 행동 장애는 네. 그 여러 가지 뇌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호흡증이 자꾸 악화되면은 뇌에 어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서 뇌의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그래서 뇌 줄기에도 손상이 있게 되면은 렘 수면 행동 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경계 이상이 보일 수 있을 걸로 의심됩니다. 네. 우리가 수면 무호흡증 중에 꿈꾸는 잠일 때는 근육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무호흡증이 훨씬 더 심해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꿈꾸다가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해서 뇌가 숨을 안 쉬니까 깨어나는데 그때 꿈을 꿨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렘수면 행동장애 중에 2차적 원인 중에 수면 무호흡증이 조금 들어갑니다. 근데 렘수면 행동장애 2차적인 원인 중에 술, 또 우울증 약물 복용하는 것, 스트레스도 있으니까요. 한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치료 얘기를 조금 넘어가고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어떻게 할까? 이렇게 심각한 병인데 치료해야 되겠죠. 방치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생활관리죠. 네. 체중 감량. 네. 아까 어떤 분이 한번 살 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살만 빼서는 수면 무호흡증은 30%밖에 안 좋아집니다. 최대 50%까지 좋아진다고 돼 있어요. 정상을 되지 않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비만이 하나가 있지만 비만 하나 갖고는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호흡을 조절하는 신경 센서가 망가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비만은 기도를 좁게 하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됩니다. 술, 담배를 끊고 옆으로 자는 훈련하는데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체중을 정상으로 감량해도 무호흡증은 20-30%밖에 안 좋아집니다. 체중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살은 빼야 됩니다. 혈압이 있을 때 살 빼야 되는 것처럼 무호흡증 있을 때도 살 빼는 거가 정상이지만 어떤 분은 살이 삐쩍 마른데도 무호흡증이 심각한 분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수면 무호흡증이 비만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겁니다. 네. 저희가 예전에 방송드렸던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잘 생기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방송에 한번 보시면 왜 수면 무호흡증이 생기는지에서 한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 번째가 구강내 장치라는 겁니다. 치아에 이렇게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는 거죠. 네. 그냥 끼는 게 아니라 아래턱을 앞으로 당기고 자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장치인데 이게 그냥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하라고 하는 이런 제품들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건데 코골이 완화 장치입니다. 무호흡증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네. 코골이만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아마존에 가면 20불, 30불에도 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비싸게 판매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치과 선생님들이 자기 치아에 교합을 맞춰서 그리고 혀를 내미는 정도를 조절해서 하는 게 구강내 장치입니다. 맞춤형 마우스피스라고 할 수 있고 턱을 앞으로 빼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코골이나 경증 또는 중증 정도 환자한테도 굉장히 효과가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수술적인 치료가 있는데 코골이 수술로 하는 목젖 잘라주는 건 거의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코골이 수술 잘 안 합니다. 레이저로 지져주는 수술은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네. 보통 수술은 어디냐면 아래턱과 위턱을 잘라서 턱을 당겨주는 양악수술의 반대 수술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양압 치료입니다. 양압이라는 건 포지티브 프레셔를 넣어주는 거고 코에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자는 거죠. 가장 효과적입니다. 치료 효과는 100%입니다. 근데 좀 불편해요. 잠잘 때마다 바람을 넣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 숨을 5분 이상을 못 쉬잖아요. 그럼 올라와야 돼요. 무호흡증 환자는 숨 안 쉬니까 깨는 건데요.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것처럼 이걸 쓰고 자는 겁니다. 산소는 아니고 방 안에 공기를 주면서 숨 안 쉬면 바람을 넣어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효과는 100%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보험이 돼서 진단만 되면 여러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거까지 할게요. 수면 무호흡증을 방치하면 오늘의 결론입니다. 네. 뇌졸중이 2배 이상 발생합니다. 네. 돌연사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5배가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이 시술을 해도 재발률이 50%가 높아집니다. 심각한 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자는 가족들의 수면을 살펴보시고 코골이가 무호흡증이 많거나 본인이 그렇단 말을 듣는다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십시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환자 질병을 앓고 있고 치료를 받는 분들에서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병학 교수님, 네. 오늘 되게 많이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말과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면무호흡증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면무호흡증이 결코 무호흡증 하나만 단순한 질환이 아니라 이것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같은 여러 심각한 심내혈관 질환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 분들이 이 무호흡증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은 수면 다원 검사와 치료가 보험으로 이게 적용되기 위해서 굉장히 쉽게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꼭 큰 병원에 가셔서 검사가 가능한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가 받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 50분 정도 방송을 진행했네요. 오늘 또 수면무호흡증은 너무나 흔합니다. 전 국민의 한 5%가 넘는다고 하고요. 40대 넘어간 분들한테서는 40대 이상에서는 수면무호흡증 20%가 넘는다고 합니다. 거의 60세에서 넘는 분들한테는 한 40%까지 나온다고 할 정도니까요. 수면무호흡증은 너무나 흔한 질병입니다. 하지만 잘 모르고 삽니다. 수면의 문제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낮에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 좋은 영양제, 건강기능식품, 좋은 식사를 제공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 이상으로 같이 자는 사람의 수면의 건강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드님도 체크해 보시고 부모님도 체크해 보시고 남편, 부인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도 폐경이 되면 수면무호흡증이 남자보다 2배가 더 높아집니다. 여성이 폐경이 되면 살이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노년을 하신다면 본인의 수면 건강부터 체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수면의 비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